불확실한 시장에 맞설 차별화된 투자 전략 3월 13일 머니쇼 플러스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증시 간밤 미국 증시가 급락했기 때문에 조금 긴장한 상태로 시작을 했었지만 결과를 보고 보니까 나름 이 정도면 선방했다라는 평가를 내려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 장 초반보다는 낙폭 꽤 많이 좁혔죠. 그런데 지금 시장 이제 좀 중소형주의 시간인가라는 생각도 드는 게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더 잘 그렇죠. 버텨준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순환매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섹터들 움직임 보면은 다음 주 대비를 해야 되는 섹터 내가 어딜까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오늘 거기 주안점을 둬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 플러스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을 추가하시길 바랍니다. 국내 증시 마감됐습니다. 마감 상황 저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종가 1.72% 상승, 하락 5,487포인트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래도 오늘 장 초반에는요, 시작할 때 5,400선을 내줬는데 그래도 회복한 모습 나타났고요. 코스닥이 오늘 또 대비되게 잘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0.4% 상승, 1,152포인트까지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한번 살펴볼까요? 자, 오늘도 외국인이 많이 또 팔았습니다. 계속해서 팔고 있죠. 1조 4천억 원이나 오늘 매도를 한 모습이고요. 하지만 개인은 2조 4천억 원가량을 매수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가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 이 부분도 좀 꾸준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에서는 오늘 기관이 2,754억 원을 매수했습니다. 이 안에 오늘 금융투자가 금투가 지금 1,400억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종가 한 번 더 확인해보고 잠시 후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시장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오늘장 3가지 키워드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무차별. 무차별 뭘까요? 한번 확인해보시죠. 이란이 간밤에 이제 걸프에 있는 이 선박을 무차별로 공격을 했습니다. 거기에 뭐 일본과 태국의 함선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이렇게 불길이 자욱한 현재 걸프해의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나왔던 소식 중에 하나가 다음 화면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스타바 하메네이가 첫 공개 성명을 냈습니다. 선출 4일 만에 공개 성명을 냈는데요. 압박 수단으로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지렛대로 계속 사용하겠다. 자, 그리고 순교에 대한 보복을 피하지 않겠다. 상당히 강한 의견을 피력해 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무스타바 하메네이의 사진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진이 많지가 않아요. 이 사진하고 한 2개, 3개밖에 없습니다. 자, 현재까지 무스타바 하메네이가 공개석상에 나와서 어떤 의견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 무스타바 하메네이를 두고 사망설, 부상설, 다양한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공개 성명을 냈는데 오히려 이 사망설이나 부상설에 대한 의혹도 같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또 이제 전쟁부 장관의 이 기자회견에서 무스타바 하메네이가 사망했냐 물어보니까 오히려 피터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은 그건 대답해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의아함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키워드 살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겹악재, 악재가 또 하나 있었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모대출 불안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환매 중단 공포가 시장을 좀 흔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블랙록 같은 대형 자산 운용사가 환매를 제한했다라는 거는 시장의 공포지수를 좀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확인을 해보니까 시장 공포 탐욕지수를 보니 어제까지만 해도 최근에는 공포 쪽에 있었는데 오늘 이 사모대출 이슈와 함께 극단적 공포까지 현재 내려간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유는 AI 버블론에 이어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여전히 좀 부실하다라는 의혹들이 올라오고 있는 게 아직 이 상황을 반전시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 뭐 금융주들도 쭉 하락한 모습이었고요. 일각에서는 2007년 여름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기 전의 사태와 좀 비슷해 보인다라는 의견도 오고 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돌입. 이제 들어가는데요. 뭐가 들어가고 있을까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제 오늘 코스닥이 코스피보다는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중심에 제약바이오가 있었는데 이제 3월 말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인 학회 시즌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학회 일정들, 좀 다가오고 있는 학회 일정들을 정리해서 관련된 기업들까지 함께 이야기를 함께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보다 학회보다 또 중요한 게 오늘 또 최근에 액티브 ETF 관련해서 수급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 한화자산운용에서 코스닥 액티브 ETF가 출시가 되고요. 자, 그리고 미래에셋자산운용에서 나오는 타이거 기술 이전 바이오 액티브 ETF가 나옵니다. 기술 이전, 이건 이제 제약바이오에 집중을 하겠다라는 거고 기술 이전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로 잘 골라보겠다라는 포인트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음 주 수급도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된 기업들 한번 흐름 살펴볼까요? 그래서 그런지 ABL바이오와 리가캠바이오가 큰 폭으로 움직였습니다. 3.75%. 리가캠바이오는 20만 원 선을 넘어섰네요. 9.42%, 20만 1,000원. 콜롱티슈진도 2% 올랐고요. 보로노인 11.33%. D&D 파마텍도 이 학회 일정 중에서 당뇨 학회, 비만 치료제가 엮이기 때문에 기대감 받고 있습니다. 15.33% 장 마감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일단 매크로에 대한 이야기 오늘 투자 노하우에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할 예정이고요. 현재 제약바이오를 비롯해서 순환매 장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타겟은 누굴까? 수익률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들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미국과 이란의 대립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고 국제유가는 또다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가 장 초반보다는 낙폭을 좀 좁히긴 했는데 그래도 또 하락 마감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달러 원은 이제 1,500원에 가까워졌고 개인들의 자금은 코스피로 향했다가 이제 현재는 코스닥에 좀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우리 증시의 흐름과 함께 주목할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두 분 소개합니다. 현대자산운용 조상현 주식운용본부장, 다올투자증권 이성웅 부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이성웅 부장님 진급하셨군요. 네. 예, 네, 축하드립니다. 예. 네. 자, 기분 좋은 소식으로 일단 맞습니다. 시작을 해보네요. 또 무게감이 더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사이트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먼저 시장 이야기부터 같이 먼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아웃퍼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코스피도 낙폭을 좀 줄여냈는데 조상현 본부장님, 오늘 이 정도면 우리 증시 나름 잘 버텼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네, 선방하고 있는 것 같고요. 선방하고 있는 그 근저에는 사실 개인들의 엄청난 매수 수급이 계속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좀 마음 놓고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잘 버텨주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수는 잘 버텨주고 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성훈 부장님, 지정학적 리스크 사모펀드 이슈가 계속해서 증시를 덮치고는 있는데 오늘 시장 보면은 이것과 무관하게 좀 순환매 장세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이 리스크들은 어느 정도 좀 맷집이 생겼다고 보시나요?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 자체가 네. 시장에서의 내성은 좀 생긴 걸로 판단되고 있고요. 등락폭을 본다면 알겠지만 지난주의 그런 등락폭과 비교하면은 오늘의 어떤 등락폭은 솔직히 피부로 느껴지도 않거든요. 그리고 이 거래량도 오늘 거래량이 전일 거래량만 높긴 했지만 점점 거래량은 줄어드는 추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그 전에 지금 현재 사모펀드도 그렇고 유가 여러 가지 이슈가
전부 다 이제 악재로만 시장에서 강하게 좀 반영됐던 게 네. 좀 복합적으로 됐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좀 피로감은 좀 쌓이면서 오히려 피로감 때문에 어떤 시장에 대해서 좀 거래량도 줄어드는 거 보면은 약간 관망하자는 심리가 오늘 또 금요일이기도 하면서 좀 있지 않나라고 네. 판단됩니다. 결국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는 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별로 안 움직인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거의 다 하락을 했습니다. 반도체 섹터 자체는 지금 여전히 뭐 조정시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고 보세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골드만삭스가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26만 얘기하고 그쵸. 하이닉스도 135만까지도 얘기하는 건 일단은 지금 그 반도체 주들의 이익 성장률이 뭐 지난달과 비교하면 13% 이상 늘어났거든요. 지금 이 유가에 대한 어떤 반도체 쪽에서의 영향력은 지금 그 평가를 하더라도 크게 좀 미미해요. 왜냐하면 이 반도체와 관련 반도체 제품 자체가 이 원유와 관련된 어떤 그 성분이나 이쪽에서 비중은 다른 제품보다 굉장히 좀 낮거든요. 그래서 낮은 상황이고 그리고 또 삼성전자만 얘기를 들은다고 하더라도 예. 이 호르무즈 쪽에서의 그 봉쇄로 인한 이 운임비나 이런 부분의 타격이 이 반도체보다는 오히려 이제 가전제품 쪽에서 크거든요. 근데 가전제품이 지금 삼성전자의 그 실적에 또 EPS에 미치는 영향은 1%도 지금 안 되고 훨씬 더 반도체 쪽이 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에 의한 이 반도체 기업들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이 실적에는 거의 지금 추정치로 네. 봤을 때 이상이 없다. 하지만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점, 뭐 이 기업들을 얘기해야지 우리나라 지수의 어떤 이 지수의 레벨도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역사적 저점에 왔다라고 하는 그런 시장의 평가가 바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투영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 특히 삼성전자는 18만 선 잘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다음 주 증시에 대해서 막 뭐 악재를 다 받아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진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본부장님, 제가 뭐 요새 뉴스에서 많이 보이는 게 이게 억지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반도체 헬륨 부족하다, 막 이런 이야기가 뭐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해서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걱정이 되는 뉴스는 아닐 것 같은데. 교묘하게 비슷한 시기에 나오다 보니까 이게 좀 악재일 가능성이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 얘기는 처음 들었고요. 진짜요? 예, 예. 아 이게 중동에 이제 반도체 뭐 희귀가스에 들어가는 헬륨이 있는데 이게 이제 중동발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면은 그 헬륨도 공급을 못 받지 않냐. 네, 네. 그래서 반도체에 뭐 이게 리스크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정확해졌습니다. 모르신다면은 악재가 아니죠. 아, 그건 뭐 제가 공부를 안 해서 모르는 걸 수도 있고요. 예. 예. 근데 어쨌든 뭐 그 말씀하신 부분만 감안해 보면 원재료의 부족으로 인해서 생산량은 더 줄어든다? 가격은 더 오르겠죠. 네, 지금 반도체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사이클의 근저에는 사실 Q보다는 P거든요. 반도체 Q보단 P다. 예, 반도체 가격 상승에 따른 지금 수혜, 업턴을 기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가격 상승 요인으로 촉발이 될 것 같고요. 뭐 실리콘 뭐 웨이퍼 단에서부터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원재료 물질들에서 부족 사태가 생기면 지금 안 그래도 부족한 공급이 더 부족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시장 저희 좀 들여다볼 섹터들 이야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제유가 뭐 요동치는 이야기들 계속 여러분들도 들으셨을 텐데, 근데 유가 상승의 직접 수혜주인 정유주나 LNG 관련주들은 좀 밀리는 모습이었고 반대로 원전 같은 대안 섹터가 훨씬 더 부각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쵸. 이제 전통 에너지고 신재생 에너지고 뭐 상관없이 그냥 원전 중심으로 가는 건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일단 조상현 본부장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에너지 섹터 전체의 중심을 원전으로 잡고 가는 거 어떻게 보세요? 원전이 현재로서 대항마가 되고 있는 거는 맞는데요. 사실 아직까지 전체 에너지 산업을 재편하기에는 그 시작의 점에 불과하기 때문에 당장의 수준화 실적으로 찍히기에는 아직 많은 기간이 남았다. 그래서 원전만 가지고 사실 에너지 산업 재편 전체를 논의하기는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정유화학이 빠지는 건 사실 뭐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슈도 있을 것이고 뭐 유가 급등 우려가 있지만 사실 유가 자체도 데일리로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빠졌다가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반등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그건 너무 좀 민감하게 대응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은 계속 퐁당퐁당 어떤
업종도 그렇고 종목도 그렇고 지수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일단 1분기 실적이 어떤 정도로 나올 수 있을지 가늠을 하면서 단기적으로 너무 빠지면 좀 매수 들어가고 단기적으로 너무 슈팅한 것 같으면 조금 매도하고 이런 택티컬한 좀 대응이 좀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성훈 부장님은 지금 사실 저 정유주가 오늘 왜 이렇게 하락했는지도 좀 궁금했었거든요. 그동안의 어떤 기본적인 공식 자체가 이제 변화되는 시장인 걸까요? 유가가 아니요. 상승하는데. 뭐 일단은 이제 유가에 대해서 지금 뭐 120불 뭐 이렇게 나왔을 때 어떤 레깅 효과나 이런 부분을 좀 기대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제 유동 그 변동성이 좀 많이 심하기 때문에 그렇죠. 실적에 대해서 지금 이 수급이 몰리면서 가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뭐 주가 올랐을 때의 그런 실적에 대한 반등 부분 자체가 변동성으로 본다고 하면은 계속 하루하루 좀 추정치가 좀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밸류적인 측면으로 해석을 하는 거지만 지금 현재의 그런 그 주가적인 측면이 이런 이 지적자 리스크 이슈로만 주가가 좀 움직인다라는 게 증명이 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오히려 좀 길게 봤을 때는 이 유가가 좀 레벨업을 하면서 일단은 좀 그 대체 자원에 대한 관심이 이제 중장기적으로 몰려 있는 그쪽으로 같이 이 유가에 대한 어떤 그 급등이 이 정유주의 당장 어떤 실적으로 연결된다라는 그런 부분은 좀 약간 약해지는 그런 네. 구조로 가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이 정유 제품과 뭐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이 주가는 저는 약간 네. 좀 단기간에 어떤 수급이 좀 올라서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됩니다. 그럼 방산도 비슷하다고 보세요? 근데 방산 같은 경우에는 틀리죠. 어차피 지금 그 이란과 이 미국의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네. 일례로 든다고 한다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때 그때 당시 전쟁이 터졌을 때 뭐 짧게는 1개월, 6개월 안에 다 끝난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지금까지도 안 끝나고 있고 오히려 2년 전부터 이 전쟁이 터진 이후에 지금 유럽도 그렇고 글로벌적으로 방위비에 대한 이 증감은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전쟁에 대한 이슈에 대한 그 최대 수혜라기보다도 장기적인 수혜로 봤을 때는 이 방위 산업에 대한 네. 관심이 점점 높아지는 구조고 어.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전쟁 때문에 우리나라 방위 기업들이 테마가 아니라 이 수출 산업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어떤 추운 지방 동유럽 쪽이었는데 그쪽에서의 납품에 대한 부분이 이제 중동 쪽에서 더운 지방으로 바뀌었거든요. 거기서도 지금 이제 지상 쪽에서의 이 무기로 봤을 때 뭐 LRG 넥손이나 이런 네. 기업들 같은 경우가 수출에 대한 계약을 지금 빨리빨리 좀 하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나라 이 방산 품목에 대한 방산 품목의 글로벌적인 경쟁력이 입증됐다라고 생각이 돼요. 추운 지방, 뭐 더운 지방, 우리나라가 뭐 사계절인 게 굉장히 좀 득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위해서 전 방산 기업들이 실적 측면도 그렇지만은 시장에서의 이번 물론 전쟁은 안 좋습니다. 빨리 끝내야 되지만 네. 이번 전쟁을 계기로 우리나라 방위 산업 기업들이 한 발 더 레벨업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 이것도 또 밸류적인 측면이거든요.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방위 산업은 네. 계속 관심 있게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또 이제 에너지, 뭐 정유주들 그쪽과는 다르게 방산은 꾸준하게 이제 구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부장님 지금 방산이 사실 뭐 전쟁 테마로 오르긴 했지만 사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해지성으로도 상당히 좋은 전략은 됩니다. 근데 가격이 워낙 올랐다 보니까 야 이게 해지성으로 접근하는 게 맞나라고 좀 애매하거든요. 접근하기가. 방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방산은 과거 한 3년 동안 굉장히 좋은 사이클을 겪어왔고요. 뭐 향후에도 물론 계속 유럽 쪽이나 네. 뭐 호주 쪽이나 이런 데서의 수주, 중동에서의 수주들을 기대하고 있는데 사이클이 그동안 3년 동안 너무 탄탄하게 왔었기 때문에 올해의 자체의 모멘텀으로 보면 사실 더 좋은 섹터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반도체랄지 이런 네. 부분들에 의해서. 하지만 방산 산업 자체가 뭐 꺾인다라고 보는 건 아니어서 사실상 주도주가 쉴 때 주변으로 좀 순환매가 돌 수 있는 주요 후보군 중에 하나 정도로 좀 인식을 하고 있고 실제로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어차피 오늘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좀 쉬었잖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아마 12월 초에 또 이런 순환매 장세를 봤던 것 같아요. 그때 하이닉스 삼성전자 쉬니까 조방원이 그때 쫙쫙 잘 가는 모습이었는데 지금도 그러면은 그렇다. 하지만 길게는 좀 올해까지 지난 3년간에 올랐던 게 있으니까 올해 추가 성장에 대한 부담은 좀 있을 거다라는 건데 네, 아무래도 기저가 추가 높으니까. 수주도 사실 네. 나오잖아요. 10조짜리도 지금 네. 기대하고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거죠? 올해 뭐 내년까지 그 수주를 사실은 그 이전부터 주가에는 어느 정도 프라이싱을 해왔었기 때문에 예. 예, 기저가 워낙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예, 대규모의 수주를 받는다고 해도 사실 주가 탄력성 면에서는 조금 야. 더딜 수는 있다. 좋아요. 관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상현 본부장님이 많이 보수적이시네요. 오늘 섹터들 다 여쭤보고 있는데 여러 가지 좀 이제 보수적인 찔러보는데, 관점을 많이 네. 이야기를 좀 해주고 계십니다. 긍정적인 이야기 언제쯤 나올 때까지 제가 계속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전쟁과 관련해서 좀 대안이 되는 게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도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좀 가장 주목받는 게 수소, 원전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성훈 부장님, 수소, 원전 뭐가 더 매력적이세요, 지금은? 일단은 이제 원전이겠죠. 이제 원전이라고 이제 정부 정책도 이제 탄탄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원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미국이랑 우리나라의 어떤 산업 이런 협력 많이 하잖아요. 근데 가장 갑 위치에 있는 게 우리나라가 이제 조선이라고 1차적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이 방위 품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원전 같은 경우에도 약간 좀 갑위치에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미국 같은 경우에 원전에 대해서 이제 에너지 회사나 이쪽이 이제 원전을 어떤 건립하고 설립하고 이런 거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이제 미국이 뭐 설계나 또 이제 뭐이 SMR이나 설계 부분을 많이 좀 맡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뭐 수소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뭐 SOFC 많이 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물론 이제 효율은 분명히 좋아요. 효율이나 어떤 고온 쪽에서 녹이는 걸 본다고 한다면 좋겠지만 일반적으로 지금 설치 비용이나 뭐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리고 정부 정책도 뭐 지원이나 이런 부분도 신재생 에너지 한다고 하지만 네. 일단은 이제 원전이나 이쪽에서 드라이브를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글쎄요, 저는 SFC나 이 고체산업 연료전지 이쪽 그 보다도 지금은 이제 원전에 대한 관심을 1차적으로 더 가져가고 원전이 더욱 더 협력을 더 많이 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장 이거예요. 제가 처음부터 이제 밸류적인 측면 말씀을 드리는데 가장 실적으로 빨리 할 수 있는 어떤 대체 에너지 쪽을 본다고 하면은 일단은 이제 원전이 뭐 체코와도 계약을 하지만 원전이 1순위라 생각하거든요. 실적이 제일 먼저 반영되는 게 원전? 그러니까 실적이 지금 원전, 뭐 태양광, 풍력, 그쵸. 뭐 SOFC라고 하지만 지금 계약을 체결하면서 바로 이제 계약에 대한 부분이 실적으로 잡히는 구조라고 네. 한다면은 저는 이제 원전이라고 좀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 테마성으로 이 SOFC 이 고체 산화물, 이 연료전지에 대한 뭐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은 많이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예. 지금 그걸로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올라잖아요. 관련 그러니까 종목들이. 숫자가 찍히냐 안 찍히냐. 네.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중요해서 앞서서 이제 뭐 정유 뭐 기업들 왜 떨어지냐라고 네. 하면은 그 얘기가 또 투영될 수가 있거든요. 또 떨어졌을 때.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실적이라는 부분이 다는 아닙니다. 주가에. 하지만 일단은 여기서 뭐 선별을 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원전 쪽을 일단 일차적으로 봐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요. 그럼 원전 안에서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되는 종목을 압축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그 원전하게 되면은 이제 설계가 첫 번째예요. 설계가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원전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시공하고 뭐 그 다음에 마무리 관리 네. 4단계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원전에서 대표적인 기업만 봤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설계가 뭐 어떤 원전을 수주를 받더라도 설계를 해야지 시작을 하잖아요. 네. 그게 바로 첫 번째가 이제 한전 기술이라고 좀 네. 볼 수 있겠고, 이제 두 번째가 이 제품, 그러니까 제조를 하는 게 바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그 다음에 이 시공까지가 이 현대건설, 마지막 이제 관리, 또 이제 요새는 이제 원전 해체 작업 굉장히 좀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 관심 많이 갖고 있는데, 이게 한전 기술, 이 한전 KPS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래서 다른 원전 기기 뭐 보일러나 이 주기기 하는 기업들도 괜찮지만. 지금 원전 기업들에 대해서 가장 전방에 있는 이 기업들, 그러니까 전방이라고 한다면은 시가총액보다도 이 과정에서 가장 독보적인 위치가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특히 설계 기업 한정 기술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원전에 설계를 담당했던 그런 기업이라 볼 수 있겠고 이런 각자의 어떤 코스에서 독보적인 기업이 그쵸, 있는 예. 기업들만 봐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각 네. 코스마다 대장주들이 있어요. 네, 그쪽을 좀 집중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조상현 본부장님, 아까 이제 원전도 이야기 살짝 해주셨는데 신재생 자체는 좀 긍정적으로 보세요? 제가 확인하니까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나서 네. 유로존, 유럽 지역에서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굉장히 확대를 빠르게 했다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러시아에서의 어떤 가스랄지 이런 부분에 대한 조달이 좀 어려워지니까 자체적으로 좀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늘리는 것 같고요.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 있는 신재생 에너지 기업들의 주가도 사실 지난 과거 동안 별로 좋지 않았죠. 그리고 이제 올해 좀 턴어라운드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시장은 항상 그렇다고 봅니다. 새로운 얼굴을 좋아하거든요. 네. 종목에서도 그쵸. 산업도 마찬가지고 그런 관점에서는 신재생 에너지주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갖고 볼만하다 이제는. 뭘 제일 좋게 보세요? 많잖아요. 지금 뭐 태양광, 풍력, 지금 수소도 거론되고 있고. 네. 일단은 우리나라가 좀 유의미하게 플레이를 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 보면 뭐 한화솔루션도 있을 태양광. 것이고요. 네, OCI도 있을 것이고 네. 그런 대표 기업들 위주로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태양광을 일단은 좀 가장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성현 본부장의 의견이었고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신재생이긴 한데 사실 그렇죠? 2차 전지. 근데 오늘 좀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온 것 같아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서 중국산 배터리 소재 음극재에 한해서 수입품이 미국 내 산업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 판정이 돼서 이제 중국산 음극재에는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가 함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중국 쪽을 압박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신 우리가 수혜를 받았었는데 이 압박을 어느 정도 풀겠다라는 움직임이 나오니까 국내 2차 전지 기업들은 오늘 거의 하락을 좀 했습니다. 특히 음극재 중심 기업 중에 하나인 포스코 퓨처엠은 장중에 9% 넘는 하락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이성훈 부장님, 네. 일단은 많이 빠졌습니다. 2차 전지가. 사실 근데 오늘 나왔던 이슈들 뭐 지금 인터배터리에서 하나둘씩 나왔던 그리고 미국 방위 쪽에 뭐 K배터리 뭐 이런 뉴스들 보면 사실 나쁘지 않은 뉴스들도 있었는데 악재를 더 크게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좀 아쉽긴 하죠. 이제 그 중국 쪽에서의 관세에 대한 부분이 최대 160%까지도 좀 네. 이상 됐었는데, 근데 이것 때문에 이 포스코 퓨처엠이 좀 9.3% 떨어졌다. 그래서 저도 이제 포스코 퓨처엠의 하락 이유를 좀 봐야겠지만 이 음극재를 하는 기업이 또 이제 대주전자 재료도 있어요. 대유전자는 안 빠졌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중국 쪽에서의 음극재 관세 철회 때문에 떨어졌냐라고 하기에는 저도 좀 아직까지 좀 물음표는 좀 대유전자가 있다. 근데 요즘 엮여 있는 테마가 많아요. 그렇죠. 일단은 태양광도 있고 그쵸. 그다음에 MLCC 있죠. 예, 고산도 그러니까 올랐던 이유가 그거 같아요. 이제 우주항공과 태양광까지 엮여 버리니까 그것 때문에 올라갔다 볼 수 있겠는데, 그래서 이제 음극재 쪽에서의 중국의 관세에 대한 철회 때문에 이 포스코 퓨처엠이 떨어졌다라고 단언하기에도 좀, 그리고 이 흑연 음극재라 볼 수 있겠는데 지금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 물론 이제 그 베트남 쪽에서 흑연에 대한 부분을 이제 하고 있지만 지금 이제 포스코 퓨처엠도 그렇고 이 대주전자도 그렇고 이 음극재를 이제 실리콘 음극재 쪽으로 많이 지금 바뀌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 어떤 관세에 대한 철회보다도 저는 이거에 대해서 이 관세 중국의 어떤 관세 철회 때문에 우리나라 음극재 기업이 그 어떤 실적에 대해서 물론 이제 영향을 아예 안 주는 건 아니지만 크게 주겠다라는 느낌은 잘 안 받고, 예, 거기에 이제 좀 찾아봐야겠지만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 왜 떨어져 있는지. 좀만 더 들어가 볼게요. 예. 음극재를 관세에서 이제 풀어준다라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양극재가 더 빠졌어요. 사실 전혀 다른 영역이라서 양극재는 괜찮겠네라고 장 초반에 생각하신 분도 많았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매는 양극재가 맞았다라는 건 또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음극재 쪽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떤 그 흑자 구조가 잘 안 나요. 그러니까 양극재가 그나마 좀 음극재보다는 실적에 더 좀 우위를 가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포스코 퓨처엠은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이 양극재와 음극재를 전부 다 하는 게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거든요. 뭐 그런 점을 본다고 한다면 오히려 말씀하셨듯이 음극재 쪽보다도 저는 이제 양극재 쪽 기업들이 떨어져 양극재 기업들에 대한 어떤 투매가 좀 나오지 않았나라는 느낌도 많이 들고요. 그러니까 억울하게 빠진 거네요. 억울하게 빠질 수도 있겠고 그리고 뭐 빠진다고 하면은 역시 저희 말씀드리는 게 자꾸 대주전자랑 비교를 많이 하게 되는데 대주전자는 이제 음극재 쪽의 네. 어떤 기업이라 볼 수 있겠는데 그렇게 되면 대주전자가 덜 빠진 걸 보면은 말씀하셨듯이 양극재 쪽이 어떤 트리거로 인한 주가에 대한 떨어지는 부분이 분명히 좀 있지 네.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슈가 나온 건 음극재 쪽이었는데 양극재 쪽에서 너무도 하락이 많이 나왔습니다. 억울하게 빠졌다 볼 수 있습니다. 조상현 본부장님, 그렇다면 뭐 저가 매수의 기회도 된다고 봅니까? 2차전지 양극재. 네, 맞았을 때 사면 되고요. 네, 하루하루 주가의 움직임을 100%다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는 힘듭니다. 아 그럼요. 네. 일일비하면 안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양극재에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건 어쨌든 지난 과거의 큰 대규모의 적자에서 그래도 흑자로 가는 방향의 어떤 그런 턴어라운드잖아요. 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아직 이번에 관세 철회한 부분을 제외하고서라도 중국 배터리 수입 규제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유력하게 중국 배터리에 대항마가 될 수 있는 한국 배터리 기업들, 소재 기업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결국에 뭐 2차전지 산업 자체가 캐즘 극복을 하기 위해서 여러 저쪽으로 다 이야기를 뭐 좀 발을 뻗치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ESS도 하고 있고 로봇에도 배터리 들어간다라고도 하고 오늘 보니까 미국 방위 업체에 이제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다. 우리나라 배터리를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본다. 이런 이야기들 이슈도 같이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방산 같은 이런 배터리 공급이 늘어나는 추세면은 캐즘 극복을 좀 빨리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전기차 수요 시장, 전기차 시장 자체를 대체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대안이 사실은 ESS고 관련해서 뭐 최근에 뭐 효성중공업 이런 데서도 이제 ESS를 대규모로 수주한 부분들이 나왔는데 한국 ESS 시장이 수출 산업으로 재부상할 수 있으면 지금 전기차 시장의 부진을 충분히 극복할 만하다라는 거고요. 1월 달 글로벌 ESS 신규 설치량이 전년 비해 한 20% 줄긴 했는데 네. 사실 유럽만 보면은 거의 74% 성장을 했거든요. 유럽 ESS는 그 네. 정도 성장을 했어요? 1월 월간 기준으로는 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점차 확산이 되고 그리고 어차피 AI 데이터 센터발 전력 부족 공급 사태는 계속 지금 네.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추후에 ESS 관련한 대규모 수주들 뉴스들이 좀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럼 지금 국내 2차 전지 셀업체들 위주로 좀 봤을 때 지금은 아직 고평가 상태라고 보십니까? 지금은 그래도 지금 많이 빠질 만큼 빠졌다고 보십니까? 뭐 LG 엔솔이랑 SDI를 말씀하시는 것 그렇죠. 같은데요. 네. 근데 사실 지금의 숫자로 지금 그 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이 그렇게 많이 빠졌다고 생각되진 않아요. 그런 개인적으로. 의견들이 예. 있어서 여쭤보는 네. 거예요. 근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도 시장에서 기대하면서 이 주가를 유지시키는 건 언젠가 매출이 정상화되고 마진이 네. 회복되면서 지금의 시가총액을 정당화하지 않을까라는 어. 부분인데 이건 저도 좀 계속 좀 모니터링을 하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2차 전지 일단 악재를 좀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 캐즘 극복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즘 극복 잘 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나라 하나의 또 잘하는 이 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빠르게 또 회복하는 모습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섹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대신 코스닥이 아웃퍼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중심엔 제약바이오가 있었고 슬슬 학회 일정들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반가운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이성훈 부장님, 근데 제약바이오 지금 시장 보면요, 사실 이거 순환매가 맞잖아요. 지금 순환매 장입니다. 오늘 뭐 반도체 투톱 쉬어가고 여러 가지 조방원 가고 제약바이오 수급도 갔습니다. 네.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건 이게 지금 오늘 제약바이오의 상승은 순환매 일종이기 때문에 순번이 와서 올라갔다. 아니면 모멘텀 가지고 진짜 오를 때가 됐다 해서 올라갔다. 뭘로 보십니까? 일단 첫 번째 맞는 것 같고요. 순환매 순번. 네, 순환매. 네. 근데 순환매라고 하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좀 그 모멘텀이 좀 왜 첫 번째로 하냐면 모멘텀이 다 각자 개별 모멘텀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바이오 같은 경우에 그나마 좀 모멘텀이라고 하는 부분 전체적으로 보면은 앞서서 말씀하셨던 학회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예. 4월 달에 미국 종행학회도 있고요. 그다음에 5월에
또 간악회, 또 6월에 당뇨 병학회도 있는데 이거 외에는 전부 그 개별적인 어떤 주가 오늘도 이제 기업들이 급등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개별적인 이슈 때문에 좀 올라갔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이제 그런 말도 있어요. 지금 바이오 기업이 뭐 지금 이제 시장이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방어주, 해치주로 바이오도 평가를 하고 몇몇 섹터를 좀 평가를 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이런 기업들이 떨어질 땐 또 같이 떨어지거든요. 그쵸. 그래서 해지나 뭐 대형마라고 보기에도 저는 좀 힘들고 오히려 길게 보면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가 인상이 됐을 때는 또 타격을 받는 게 이런 또 성장주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런 이 바이오 기업들이 중장기적으로 좋다라는 것보다도 일단 단기적인 순환매 관점은 좀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 코스닥에 대한 분포도가 좀 높잖아요. 지금 보면은 이제 코스닥 기업들의 뭐 액티브 펀드도 그렇지만 코스닥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영향도 저는 좀 분명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오늘 바이오 기업들은 개별적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런 기업들의 모멘텀이 중요하다 생각되고요. 옛날처럼 이제 제약 바이오 기업들을 이제 거시적인 측면으로 뭐 금리가 오르고 떨어지고 그렇게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전부터 이제 금리 인상기에도 그렇지만은 개별적인 임상 데이터나 이런 부분이 더 주가에 큰 영향을 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개별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확실히 제약바이오가 옛날 제약바이오랑 달라요. 달라요. 뭐 많이. 금리나 기대감으로 제약바이오 올라간다 이런 거 아니고 작년에 엄청나게 올라갔던데 금리 위에 있었거든요. 네. 그런 거 보면 이제 좀 이 섹터의 색깔이 좀 변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연속성을 이성훈 부장님 어떻게 좀 보십니까? 다음 주에 ETF 출시도 있다 보니까 네. 더 길게 갈 것 같긴 하거든요. 바이오 말씀하시고. 예. 어느 정도 좀 이제는 그 그러니까 이 주도주 섹터가 뭐 반도체도 그렇고 지금 확 갈 자리는 아니잖아요. 네. 좀 시간을 기다려봐야 하는데 같이 가는 속도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바이오가 좀 더 높다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이런 부분이 좀 지정적으로 정상화 된다고 한다면 결국 주도주 쪽에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지금은 뭐 6월까지 확해가 있다고 하지만 갈 기업들만 가야 하는 느낌도 크거든요. 맞습니다. 예, 기술 이전이나 이런 쪽에 좀 특화되어 있는 뭐 기술 이전 이 ETF나 뭐 펀드 이런 부분도 출시가 따로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갈 만한 기업들은 개별적으로 원래 그랬어요. 몇 년 동안. 뭐 그런 기업들이 계속 갈 확률이 높지 이 제약바이오 업체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가 좋아진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좀 먼 얘기, 너무 좀 네. 뭉뚱그려서 얘기한 느낌이 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개별 기업으로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텐데, 근데 오늘 전체 그 제약바이오 안에서 보면 사실 키워드로 보면 면역항암제, 표적항암제 이쪽이었거든요. 그러면 본부장님, 이제 제약바이오 안에서 저희가 좀 키워드를 추려보면 이쪽 면역항암, 표적항암 이렇게 좀 추려볼 수 있을까요? 이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오늘 뭐 저 비만 관련한 종목들도 좀 비만적으로 많이 오늘 그렇게까지 올랐었고요. 부각되지 않은 것 같아서요. 어, 이제는 좀 네. 트렌드의 성격 자체가 좀 바뀌나 이런 생각 들었거든요. 그 트렌드는 계속 바뀔 것 같은데 어쨌든 항암제 관련한 기업들이 최근 들어서 이제 뭐 라이센스 아웃 앞두고 있는 것들도 있고 하니까 시장에서 좀 각광을 받게 된 것 같고요. 관련한 주식들이 또 코스닥 상위 종목,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또 많이 포진되어 있어서 어떤 수급에 영향을 받은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앞서 말씀하셨지만 개별 기업별로 접근하는 게 맞지 이번에는 ADC다, 이번에는 무슨 플랫폼이다, 이번엔 비만이다 이렇게 딱 찍어서 네. 여기야라고 하는 거는 사실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또 방송 출연하신 거니까 또 시청하시는 분들이 뭐 봤을 때는 이제 어떤 키워드는 그래도 좀 공부해 보면 좋겠다. 뭐 이제 본부장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건 있잖아요. 네. 지금 항암제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조금 기술력을 인정받고 기대감이 있는 기업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한 쪽에 면역항암제 말씀하신 그런 쪽에 대해서는 조금 공부를 해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성훈 부장님은 뭐 앞서 이제 슬기앵커가 이야기한 대로 ADC 집중해야 될 것 같고 비만 치료제도 중요할 것 같고 저는 요새 AI 바이오 쪽도 상당히 좀 중요하게 좀 볼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키워드는. 키워드 자체는
일단 가는 종목들이 계속 갈 것 같은 느낌이. 가는 종목이 간다라면은 뭐 시총 상위로 보세요? 시총 상위도 괜찮죠. 그 일단은 좀 밸류적인 측면이 그래서 이제 보장이 되는 게 바로 이제 시총 상위주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이런 기업이라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말씀을 드리는 게 일단은 지금 글로벌 빅파마들이 계속해서 지금 수주를 지금 주고 있잖아요. 예. 뭐 캐파가 지금 계속 120, 1공장, 뭐 3공장까지 100%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특히 좀 ADC나 이런 부분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밖에 못 한다고 볼 수 있어요. 위탁 생산을.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그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좀 이 투자자마다 스타일이 좀 갈려야 될 텐데, 만약에 좀 안정적으로 좀 하시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셀트리온이나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대장주를 편입을 하는 게 낫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예. 그리고 그 전처럼 개별 종목은 갔던 종목들, 기술 이전에서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은 저는 계속 이 이슈가 나올 것 같아요. 같은 그 개별 종목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보다도 그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이 그 종목에 더 잘 알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잘 갔던 종목들은 꾸준하게 그 믿고 가져가시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개별 종목의 이슈라고 두 분 다 정확하게 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은 뭔지 알아요, 슬기 앵커? 어떤 생각하고 계세요? ETF 사야겠구나. 이 생각밖에. 결론은? 예, 결론은 제약바이오 투자가 워낙에 어려운데 지금 뭐가 갈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나라 그 정도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ETF가 전략이 되려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성훈 부장님. ETF가 답이죠, 지금 제약바이오는. 뭐 여러 가지 어렵고 다 하고 싶다. 뭐 대형주도 하고 싶고, 뭐 밸류적인 측면 기술이죠. 뭐 비만약 치료제 뾰족하면 다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ETF나 아니면은 진짜 지금 최근에 출시되는 이 액티브 펀드에서 네. 이제 뭐 운용사마다 틀리겠죠. 하지만 이제 성장주 좀 비중이 좀 있는 그런 ETF 펀드 가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지금 현재 시장이 정말 이제 어지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포트에 대해서 쉽게 이제 바꾸는 부분도 굉장히 망설여지고 있어요. 예. 그럴 때 이제 대안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준비되어 있는 섹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까지는 이 소외돼 있는 거를 보면 내가 소외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했었는데, 근데 이제는 조금 소외됐던 섹터로 이 흐름이 좀 오는 건가? 소외되는데 이유가 있다라는 얘기도 있었죠, 원래. 했었는데 이제는 좀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 섹터 좋아요. 준비를 해봤고요. 모처럼 좀 게임주도 움직이는 상황이긴 했는데, 본부장님, 게임주도 저희가 좀 긍정적으로 있기는 힘들까요? 모처럼 게임주는 올라가죠.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별로 게임을 안 좋아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게임주 중에 펀더멘탈이 뭐 유의미하게 개선되는 종목은 사실 아직까지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게임 업황 자체가 그렇고, 그 뭐 PC 게임에서 이제 콘솔 게임 넘어가고 모바일에서 이제 뭐 콘솔로 많이 넘어간다고는 하지만 과거 대비해서는 상당히 조금 산업의 어떤 동력 자체가 좀 약해진 것 같다라는 느낌은 확실히 들고요. 네. 본부장님, 혹시 현재 시장은 현금 보유, 현금 배기 최고인가요? 뭔가 이제 너무 긍정적인 뷰가 없으셔가지고 지금 시장은 확실히 좀 현금 보유가 맞는 건가 생각이 좀 들어서요. 현금 보유 100을 하고 있다가 그럼 언제 주식을 사실 수 있을까라고 여쭤보면 아마 그건 저도 답을 못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 그 정도로 네. 막 시장에서 매매를 적극적으로 하기보다는 네. 보수적으로 좀 현금을 줄 때 좀 챙겨가는 관망 자세가 더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요. 지금 포지션을 갖고 계신 분들은 사실상 지금의 조정을 그냥 버티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상승해서 최대한 또 현금을 그때그때 네, 챙겨가는 왜냐하면 걸로. 지금은 상승장이기 때문에 상승장에서의 조정은 사실상 파는 조정이 아니라 사는 조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성훈 부장님은 게임주 어떠세요? 오늘 게임주 약간 특징적이었던 게 본업을 잘하는 게임주도 부각되는 것 같았고, 좀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있었거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뭐 피지컬 AI 공동 개발 MOU 체결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서 게임주가 다변화되는 건가라는 생각도 해봤거든요. 일단 게임주들이 주가가 안 좋았던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AI의 위협이 제일 큰 것 같아요. AI 쪽과 그러니까 AI 쪽 게임도 보면은 역시. 이제 그 구글 딥마인드 요새도 저도 게임은 뭐 잘하지 않지만 네.
프로젝트 진인가 거기서 게임을 직접 만드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위기론도 막 네. 있었죠. 그리고 그런데 지금 게임 기업들 같은 경우가 그 전에 그 게임을 만들고 이제 모바일로 출시하는 그 구조에서 벗어나지가 않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제 뭐 모바일 게임도 그렇지만은 수명이 굉장히 좀 짧아지는 구조인데 신작을 계속 내려면은 투자 비용도 계속 높아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면은 이 게임주들이 지금 변하지 않으면은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오늘 뭐 크래프톤이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AI 뭐 얘기 나와주고 네. 있는데 그런 시도가 이제 계속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앞서서 저희 바이오도 얘기했지만 게임주도 마찬가지지만 종목별로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숲을 보지 말고 나무를 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 개별 종목으로 좀 접근하는 전략이 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봐더라도. 그러면 종목별로. 화장품도 혹시 개별 종목으로 접근해야 될까요? 화장품도 좀 갈만한데 APR 정도만 가는 것 같아서요. 그렇죠. 약간 그 APR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미국 쪽에서의 어떤 시장 진출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실적이 나오는 구조가 마련이 많이 돼 있고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뭐 아무래퍼시피 LG생활건강 이렇게 중국 쪽에 비중이 높아 있는 기업들은 아직까지도 지금 잘 못 가고 있는 구조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섹터를 좀 앞으로 더 종목별 그 시장이 더 될 것 같아요. 좀 이런 지정책 위기가 좀 걷어지면은 그 전에 어떤 다 오르는 게 아니라 종목별로 네. 종목 장세가 더욱더 펼쳐지기 때문에 화장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뭐 API처럼 오히려 API는 오히려 그 플랫폼이라고 좀 생각이 되거든요. 어떤 그 플랫폼 느낌도 많이 들고 실리콘투와 마찬가지로 그런 좀 화장품을 제조해서 파는 그런 느낌보다도 이 시대에 맞게 어떤 D2C나 이런 쪽으로 해서 이 플랫폼 디지털 플랫폼 기업도 느낌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또 각광을 또 받지 않나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네. 자, 화장품 뭐 다 지금 종목 장세처럼 가는 느낌인데 조성우 본부장님께 질문을 드리기가 좀 네. 겁이 나는데 뭔가 튕겨 나오는 것 같아서. 네, 혹시 조성우 본부장님은 화장품주는 어떻게 지금 보시는지? 지금 화장품 중에 제일 그래도 주가가 잘 되고 있는 건 APR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역시 APR.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비단 화장품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산업이 지금 다 각자 도생입니다. 네, 예전에는 하나 좋아지면 그 산업 전체가 같이 좋아지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화장품은. 네, 지금 실적에 기여하고 있는 주요 기업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예. 철저하게 개별 종목별로 보시라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 장중에 이제 그 디스플레이 관련된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아이폰 폴더블 관련해서 삼성전자가 여기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쪽에 다 납품을 한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오늘 그 폴더블 관련주들이 좀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성훈 부장님, 폴더블 주들도 한 번 갈 때는 그래도 일주일 코스는 가끔 나오기는 하거든요. 이번 상승세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일주일 코스이기 때문에 굳이 추격 매수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일주일 코스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일단은 이제 디스플레이 쪽도 그렇고 네. 그나마 좀 약간 좀 시장에서 그 또 해치 차원에서 좀 디스플레이 쪽을 좀 더 하는 것 같아요. 약간 좀 이 시장의 그런 변동성을 좀 해지하기 위해서 네. 이 디스플레이 쪽도 폴더블 관련주들에 대한 매수 관점도 좀 있는 것 같고 좀 이 최근에 좀 통신 장비주들도 많이 올랐잖아요. 저 비슷한 느낌도 드는데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오늘 오르는 그 부분이 여러 이제 이슈를 더하면은 그 이슈가 올라가는 이슈가 그 요인이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땐 수급적인 요인은 좀 많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글쎄요 이제 뭐 폴더블에 대한 부분이 뭐 애플 쪽에서 만약 본격적으로 네. 나온다고 한다면은 시장 개화나 이런 부분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좀 지켜보는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소외된 섹터까지 모두 확인해 보면서 오늘 증시 인사이트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현 본부장, 이성웅 부장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애프터마켓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유가와 주가가 반비례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쟁 장기화 우려에 국제유가 급등이 이어지자 코스피는 1.7%대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5,500선을 반납하고 5,487선에 마감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코스피와 함께 하락으로 출발했지만 상승으로 전환했습니다. 0.4% 상승하면서 1,152선에 마감했습니다. 현재 애프터마켓 분위기는 어떤지 시세도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입니다.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가 시작되자 반도체주들이 관세 우려에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2.5% 하락하고 있고 SK하이닉스도 2.58% 빠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세는 90만 6천 원입니다. 현대차도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1.15% 밀리면서 51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또 LG에너지솔루션도 인터배터리 개최에도 불구하고 3.78% 빠지고 있습니다. 현재 37만 원 선도 반납했습니다. 전쟁 장기화 우려가 나오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홀로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현재 0.96%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상승률 상위 종목들도 함께 보겠습니다. 셀바스 AI가 18.66%로 가장 강합니다. 정규장 마감 후 정규장 종가 대비 한때 9%까지 치솟기도 했는데요. 현재가는 11,510원입니다. 솔트룩스도 17.18% 올라가면서 24,9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또 오스코텍도 56,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바이오주인 온코닉 테라퓨틱스도 강세입니다. 16% 가깝게 올라가면서 26,1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바이오주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는데요. 4월에 글로벌 학회들이 있는 변곡점 시즌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제 삼성증권은 소문이 아닌 숫자로 판단이라는 제목의 레포트를 냈고 또 국내 바이오 기업들의 임상 데이터를 해외 경쟁 제약사의 데이터와 비교하면서 의미 있는 숫자 지표를 짚어줬기 때문에 투자 대응 전략 짜실 때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현재 보고서에 언급된 오스코텍과 온코닉 테라퓨틱스가 가장 강하고요. 또 3월 17일에 미래에셋 증권에서 나오는 타이거 기술 이전 바이오 액티브 ETF가 기대감을 불어넣은 점도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솔트룩스는 K-문샷 프로젝트 합류 소식에 강세 이어가고 있고요. 또 정규장 마감 후에는 파이넴텍도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플이 폴더블 폰 초기 물량을 늘렸다는 소식에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셀바스 AI는 정규장 마감 후에 가장 시세를 많이 분출했고요. 또 코스모 신소재도 유상증자 공시가 나오면서 낙폭 축소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규장에서는 3%대 하락으로 마감했는데 빨간불을 켜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하락률 순위권 종목들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정부가 석유 최고 가격제를 시행하자 현재 S오일이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유사 공급 가격을 규제하기 때문에 주가가 타격받고 있습니다. 현재 S오일은 8% 넘게 빠지면서 10만 8,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코 퓨처엠도 약세입니다. 미국이 중국산 흑연에 대한 160% 관세 부과를 포기한 영향입니다. 지난달 초에 내놓은 예비 판정을 번복한 건데요. 이런 미국발 이슈에 포스코 퓨처엠이 약세 보여주고 있고 또 오늘 미국 신라와는 첨단 배터리 소재 MOU를 맺었음에도 주가가 계속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세는 19만 500원입니다. 한화솔루션도 전쟁으로 인한 불가항력을 언급하자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요 공급처인 여천 NCC가 불가항력을 통보한 영향도 받았는데요. 현재 주가는 48,9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거래량 동반해서 함께 움직이는 종목들입니다. 오늘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중에서도 뜨거운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국제 유가 상승이 가장 핵심적인 이유인데요. 이외에도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 내 트럼프의 지지율이 떨어질 것으로 보이자 신재생 섹터가 강세입니다. 특히 SK 이터닉스 현재 6% 넘게 올라가면서 39,65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KKR 매각 소식까지 맞물리면서 특히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도 현재 약세 움직임입니다. 0.16% 빠지면서 38,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낙폭을 그래도 정규장 마감 들어서 조금 줄이고 있고 여전히 조선주들은 상승 모멘텀 유효합니다. 어제 블룸에너지와 함께 올랐던 두산퓨얼셀, 간밤 블룸에너지 주가가 하락하자 함께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애프터마켓 흐름부터 특징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밤 열리는 뉴욕 증시는 안자은 캐스터와 함께 대비해보시죠. 지금까지 애프터마켓 브리핑이었습니다. 간밤 3대 지수 모두 1% 넘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중동 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국제 유가가 다시 급등한 탓인데요. 여기에 어제 전해드린 사모 신용 리스크도 우려를 더했습니다. 그럼 주요 이슈들 살펴볼까요?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계속하겠다는 강경 발언을 내놓자 에너지 시장의 긴장감이 커졌고요.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유가 안정 대책을 검토하는 동시에 주요국들을 겨냥한 301조 무역 조사도 확대했습니다. 여기에 머스크의 기업 간 지분 재편과 스페이스X 상장 추진까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시죠.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 오지타바 하메네이는 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계속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주타바는 국영 방송을 통해 적이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전선을 형성할 거라며 미국과 이스라엘을 향한 대응 수위를 더욱 높였습니다.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지나가는 호르무즈 해협을 전략 카드로 계속 사용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봉쇄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직접 등판에 발언을 한 건 아니고 국영 방송의 입을 통해 입장을 표명했는데요. 모주타바는 공습 첫날 다리 부상을 당한 걸로 전해졌는데 아직까지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적은 없어 행방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해서 나오는 모습입니다. 이 같은 긴장 속에 국제유가는 다시 크게 올랐습니다. 현지 시간 12일 기준 브렌트유 배럴당 $100 넘으면서 마감했고요. WTI 역시 9% 넘게 오르며 상승세 이어갔습니다. 중동 전쟁이 에너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더 커지는 모습입니다.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 유가가 급등하자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우선 미국 항구간 물품을 운송할 때 미국산 선박 사용을 의무화하는 이 존스법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고요. 또 이와 함께 휘발유세 일시 유예, 또 석유 수출 제한, 가격 통제, 유조선 보험 지원이나 해군 호위 같은 여러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다만 전문가들은 결국 유가를 안정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 전쟁을 끝내는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 분야에서도 강도 높은 조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선 어제 보도된 대로 미국 무역대표부는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각국의 이 제조업 과잉 생산 문제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죠. 또 여기에 간밤에는 강제 노동이 상품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춰 미국에 불리한 환경을 만든다는 2차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301조 조사는 1차와 2차로 나뉘는데요. 먼저 이 자료를 보시면 먼저 한국과 중국, 일본, 유럽연합 등 16개국을 대상으로 제조업 과잉 생산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습니다. 특히 자동차, 전자장비, 철강, 선박 등 핵심 제조업을 조사 대상으로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이라 타격을 받을 우려가 크다는 얘기가 나왔었죠. 여기에 이어 2차 조사에서는 한국을 포함한 60개 경제 주체를 대상으로 강제 노동으로 만들어진 이 생산품 수입 금지 이행 여부를 점검합니다. 무역대표부는 301조 위원회를 꾸리고 다음 달 28일에는 청문회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기업 관련 소식도 살펴보시죠. 테슬라는 xAI에 투자했던 2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스페이스X 지분으로 전환했습니다. 앞서 스페이스X가 xAI를 합병하면서 이 머스크 계열 기업 간의 지분 구조를 재편하는 후속 조치로 해석되는데요. 다만 테슬라가 확보한 스페이스X의 지분은 1% 미만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스페이스X는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IPO를 통해 최대 500억 달러를 조달할 걸로 예상되며 기업 가치는 약 1조 7천억 달러에 달할 전망입니다. 또 상장 이후 나스닥 100 지수 조기 편입도 추진하고 있어 성사될 경우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큰 규모의 기업 공개 가운데 하나가 될 전망입니다. 이어서 오늘장 주요 일정도 살펴볼까요? 오늘은 미국의 1월 개인 소비자 지출, PCE 지표와 4분기 GDP 성장률 수정치가 발표되고요. 또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과 소비자 심리 지수, 그리고 졸지 구인이직 보고서가 공개될 전망입니다. 지표 결과가 연준의 금리 경로와 또 금융시장 변동성에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전략이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고유가 현상과 사모대출 부실 우려가 겹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오시죠.
This is clearly a massive shock for now, but at the same time, we think we need to think about the response, right? I mean, oil prices, the conflict is driving oil prices, but oil prices will be driving the response as well, and that part I think needs to be kept on the radar as well. I don't think the world can sustain months of $100+ and people will react to that. So I think that's why, I mean, we think this is not days for sure, but it's not months either. I mean, maybe a couple of months, but it's not months. So I think this is more of we're in a realm of weeks. 네, 유가는 물가의 바로미터인 만큼 엇갈리는 유가 전망을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키움증권 김유미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 시장이 난립니다. 네, 변동성이 너무 크죠. 예. 굵직하게 봤을 때 이슈를 사모펀드도 하나 있을 것 같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맞아요. 있을 것 같은데 뭘 더 크게 보세요 지금? 저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그쵸, 좀 더 아무래도.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최근에 변동성이 컸을 때 생각을 해보시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중동과의 전쟁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사실 증시가 반등했고 네. 어제 같은 경우는 이란의 이제 최고 수뇌부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좀 오래 하겠다라고 하니까 유가가 급등하면서 증시가 조정을 받았거든요. 현재 상황에서는 제가 볼 때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가장 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유가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유가는요, 당분간도 조금 변동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이 정상화되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 상황에서는 불확실성이 굉장히 그쵸. 높잖아요. 대신 이전처럼 배럴당 120불 이상을 가는 그런 최악의 사정까지는 아닌 것 같지만은 당분간도 90달러나 80달러 이상에서 조금 높은 수준을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좀 우려하는 부분은 사실 호르무즈 해협이 통항이 정상화도 중요한데 이라크나 쿠웨이트의 감산 이런 생산 차질과 관련된 이슈들도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이슈들이 어떻게 해소되는지 여부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글로벌 증시 측면에서 봤을 때 네. 우리나라도 요새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지정학적 리스크의 맷집은 좀 생겨나가고 네. 있지 않을까라는 건데 미국은 사실 여기 상호펀드가 섞여서 1% 맞아요. 넘는 하락세가 나온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 맷집, 지정학적 리스크 맷집은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네. 두꺼워진다고 보세요? 사실은 지정학적인 리스크라는 부분들은 결국은 이제 러우 전쟁 때도 그랬지만은 그렇죠. 좀 학습하는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국제 유가라는 부분들이 그렇죠. 러우 전쟁 같은 경우에는 공급뿐만 아니라 팬데믹 이후에 수요가 맞물리면서 네. 굉장히 오래 갔었잖아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공급 충격에 제한적이다라고 본다면 또 장기화가 안 된다고 본다면은 결국은 기본적인 펀더멘털로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네. 결국에는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유가가 가장 지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존스법 면제를 맞아요.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제였죠. 이 4억 배럴 방출한다는 얘기도 유가를 그렇죠. 낮추기 위한 수단들이 지금 하나하나씩 나오고 있는 맞아요. 건데 존스법 면제를 갖다라는 건 이건 초강수를 뒀다고 봐야 됩니까? 그만큼 이 최근에 유가 급등에 대해서 신경 쓰고 있다라는 반증도 될 수 있고요. 뭔가 시장의 이 방향성을 바꿀 만한 정책적인 수단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존스법을 유예한다라고 본다면은 미국산 선박이 아니어도 원유라든가 이런 에너지의 제품들을 이제 물류를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유가의 어떤 휘발유 가격이나 이런 거의 상승 속도를 조금 완만하게 해줄 여지는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존스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려보자면은 이 미국 내에서 만들어진 이 선박이 그렇죠. 왔다 갔다 보통, 하면서 이제 관세를 맞아요. 받지 않는 건데 미국 외의 지역에서 만들어진 선박에 존스법이라고 해서 그렇죠.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쉽게 말씀드리겠고요. 존스법을 폐지, 면세로 가면서 미국에 들어오는
선박이 많아지니까 이게 또 그렇죠. 유가를 맞아요.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될 거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좀 판단을 한 것으로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란과 좀 이제 뭐 또 봤을 때 중간 선거에서 지금 트럼프 네. 대통령의 지지율은 일단 현재 회복은 좀 안 되고 있잖아요. 오히려 좀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네. 있어요. 왜냐하면은 중간 선거에서 가장 중요하게 봤던 것이 가계 생계비 부담이었었는데 오히려 이번에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휘발유 가격이 한 달 전에 비해서 20% 이상 뛰었거든요. 네. 그런 걸 감안해 본다면은 오히려 중간 선거 측면에서는 좀 불리하고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근데 저희가 지금 이 시점에서 네. 물가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게 뭘까요? 얼마 전에 나왔던 물가 지표도 이 전쟁 전에 나온 거라서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도 그렇죠. 있었어서. 우리가 사실 물가 지표는 조금 후행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볼 수 있는 거는 미국에서는 휘발유 가격이 가장 주간 기준으로는 잘 트래킹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또는 채권 시장에서 왜 기대 인플레와 관련된 부분들도 일정 부분 간접적으로 저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겠죠, 이제. 네. 뭐 미국에서는 지금 고유가가 된 것 누가 책임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 조사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네네. 모스타바 하메네이가 첫 공개 성명을 냈습니다. 네. 이걸 두고는 뭐 다양한 해석들이 좀 오고 가고 있어요. 실체가 있는 지금 현재 살아 있는 거는지에 대한 그 부분까지는 의혹도 있고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네. 뭔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인데 그만큼 시장이 굉장히 불확실성이 높다라는 거죠. 뭔가 이거 하나의 이슈에 있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들이 계속 전개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뉴스 플로어에 좀 더 집중할 예.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중동 이슈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볼 수 있는 뭔가 이런 변화들이 생기면 시장에 좀 긍정적인 사인이 나온다 하는 따로 뭐 지표 같은 게 있을까요? 저희는 사실 지표라고 이제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국제 유가라는 부분들이 사실은 그러한 부분들을 다 집약한 지표로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에 보시면은 국제 유가가 사실은 뉴스플로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급등락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도 굉장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유가 흐름을 계속 주시하자라고 하는 부분들도 사실 이런 부분을 반영하는 결과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모신용 이야기도 네. 해볼까요? 간밤에 사모신용 문제가 또 다시 좀 불거지는 맞아요. 듯한 네. 느낌이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의 문제라고 보세요, 이쪽 부분은? 저는 뭐 사실 이걸 두고서 뭐 2007년 뭐 금융위기의 뭐 전조다라고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요. 맞아요. 저는 그 시스템 리스크로까지 번질 가능성 아직은 좀 낮다라고 보고 있고요. 대신 약간의 위기를 경고하는 단계는 조금 아닌가라고 우리가 이제 경계감을 갖고서 계속 관련된 지표들을 좀 추적해가는 시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오라클 실적이 잘 나와서 저는 이런 네. 문제들이 좀 사그라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했었는데 오라클 실적은 또 잘 나왔잖아요. 네, 근데 맞아요. 왜 계속 문제가 되는 걸까요? 사실은 이 사모시장 안에 지금 사모대출이라는 부분들에서 이 자산 가치에 대한 평가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라는 거죠. 이제 워낙 이 자산 가치 평가가 보통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평가를 하는데 이 사모대출이나 이러한 자산들은 그 안에 있는 모델에 의해서 약간 좀 자의적인 부분들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때는 별다른 게 없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 자산 가치가 과연 수익성이 나는 거야? 제대로 평가가 되는 거야라는 부분에 의구심을 갖게 되면은 환매 요청이 되는 거죠. 지금 현재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 은행이나 이런 것처럼 단지 규제가 굉장히 별로 없었습니다. 약간 그런 방만하게 좀 운영될 수 있다라는 점도 문제였고 약간 비유동적인 자산을 가지고 약간 유동할 수 있는 상품처럼 계속 팔았던 점이 이 시장에서의 그럼 이게 제대로 우리가 받을 수 있어라는 부분을 연결되면서 현재 환매가 이어졌고 환매가 많다 보니까 여기에 환매를 중단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신용에 대한 리스크들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근데 뭐 2007년, 2008년 네. 금융위기처럼 확대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하셨지만 네. 혹시 이게 점점 문제가 심화돼서 AI 투자에 대한 위축으로 이어질 수는 없을까요?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보통의 우리가 지금 자금 조달을 AI나 관련된 부분들이 사모
사모시장에서 조금 많이 가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런 부분들에서 사모신용에 대한 규제 부분들이 들어가고 예전처럼 뭔가 상품을 통해서 자금 조달하는 부분들이 제약되게 되면은 그 AI와 관련된 부분의 자금 조달이 옛날만큼 좀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뭔가 붕괴라는 측면보다는요. 자금 조달이나 이런 측면에서 조금 제약되게 되면은 이전처럼 뭔가 성장이나 그런 거에 있어서 조금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정도겠죠. 저는 사실 오늘 팀장님과 이야기 나누기 전에 이 이슈가 지정학적 리스크에 좀 많이 묻혀진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맞아요. 좀 들기도 했어요. 안 그랬으면은 사실은 지금 이 사모신용과 관련된 부분들이 왜냐하면은 보통 우리가 주가나 이런 부분들 기본적으로 가는 거는 유동성이 풍부하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모신용과 관련된 문제들은 유동성이 조금 타이트해질 수 있다라는 신호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아니었다고 본다면은 약간의 시장에는 조금 조정의 요인이 될 수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이슈를 가지고 네. 나중에 이게 뇌관이 터지는 거 아니야 하면서 국내 투자자분들은 뭔가 포트 비중을 변경한다든지 그런 수정 전략을 잡아갈 수 있을 것도 같은데 거기까지는 안 가도 되나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뭔가 전면적인 포트 수정보다는요,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 안에서의 갖고 있는 사모대출이나 그런 부분 상품에 대한 점검은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상품이 다 안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구조가 좀 불투명하거나 그런 부분들에서 현재 문제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계속 경고의 단계로 좀 진입했다라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간밤에도 경제 지표들 있었지만 사실 이제 다들 주목하는 건 네. 오늘 밤에 나오게 될 PC일 것 같은데 PC도 앞서서 나왔던 CPI처럼 주목도가 좀 떨어지게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예전보다는 주목도가 더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보통은 우리가 물가 지표라는 거는 소비자 물가에 관심이 많고 거기에 비슷하게 나오니까 PC의 지표는 상당히 덜한데요. 이번에 소비자 물가가 뭐 중동 전쟁을 좀 반영하지 않은 숫자이기 때문에요. PC 지표도 크게 반영하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졸트는 어떻게 보세요? 졸도 같은 경우도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2월달 고용 보고서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사실 이걸 두고서 말이 많았었거든요. 같은 스토리로. 네, 근데 만약에 졸트 보고서에서 구인 건수가 안 나와도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고요. 생각보다 잘 나오면 연준의 긴축에 대한 우려를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좀 벗어나 있긴 하지만은 이렇게 될 때는 좀 반영될 여지는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이제 또 FOMC도 네. 다가오는데 그렇죠. 근데 지금 올해 안에 금리 네. 인하 잘해봤자 한 번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네. 있는 상황인데 금리 인하 쪽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미 상반기 금리는 인하하지 않는다는 게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이고요. 하반기에는 뭐 한 번에서 많게는 2번 정도까지는 아직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아까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게 국제 유가였잖아요. 맞아요. 사실 지금 노동시장의 수요 둔화가 되고 있다는 거는 어느 누구나 알고 있는 거고 과연 유가가 어떻게 흘러갈까가 사실 연준의 통화 정책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변수인데 현재 유가가 높은 레벨에 있기 때문에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은 사실 낙해진 상황인 거죠. 그러면 지금 정말 계속 저희는 유가만 네, 맞아요. 하게 되는데 모든 거 다 제쳐놓고 유가에만 포인트 잡아서 지금 시장을 보면 되는 걸까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유가 흐름이 가장 중요한 변수고요. FOMC도 다음 주에 있을 FOMC에서도 금리는 이미 동결될 거라고 보는 거고 연준 의장이 이 유가를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유가를 그냥 공급적에 따른 일시적이다라고 보면은 그냥 시장은 조금 안도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뭔가 장기적으로 기대 인플레이션을 자극한다라고 본다면은 시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뭐 다음 주에 FOMC도 네. 있고 BOJ도 함께 또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한 부분들, 금리에 대한 향방도 여러 가지 좀 변동성이 나올 수도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미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또 주말입니다. 항상 우리가 지금 주말 앞두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다 보니까 한 주가 시작하다 보면 좀 힘겹게 시작을 할 때가 있어요. 안 그래도 월요병이 있는데 예. 이슈에 눌리면서 네. 그 월요병이 더 심화되는 것 같죠? 맞습니다. 무엇보다 좀 주말 동안에 별일 없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시청자분들께서도 주말에 푹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여러분의 모든 경제에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